자, 봅니다. 경험의 발견과 공감이고, 여기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문학하고 듣기 말하기인데, 넌 바보다, 이제 문학, 나의 모국어는 침묵, 이거는 수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페이지 넘어가서, 그냥 넌 바보다부터 보도록 한다. 자,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시다, 시. 시는 서정갈래다, 서정갈래. 자, 문학이기 때문에 갈래상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언어예술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언어는 뭐냐? 말과 글이다. 예술은 뭐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아름다움은 뭐다?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문학은 뭡니까? 말과 글을 통해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문학이란 얘기야. 그래서 문학에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 다음에 극갈래, 교술갈래, 요 총 4가지가 있어. 요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야 돼. 서정갈래가 뭐냐면은, 화자는 마른 사람,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거다.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장르가 서정갈래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시, 또는 뭐 고전시가,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서정갈래의 특징이 뭐냐? 특징도 알아야 되겠죠. 그쵸? 함축적이다. 함축. 자, 함축이라는 말은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달에다가 쟁반의 의미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함축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시는 좀 짧죠. 압축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운율이 있다는 얘기죠. 운율은 리듬입니다. 리듬. 자, 그러면 운율과 리듬을 어떻게 만드느냐? 반복하면은 리듬감이 생긴다. 반복하면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냐? 이거죠. 뭘 반복하냐면은, 자, 글자 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그러면 글자 수를 반복할 때 이거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리, 개수, 반복, 음수율이라고 하고, 음수율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3, 4조, 4, 4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글자 수를 맞춰주는 거야. 글자 개수를. 자, 그 다음에 의미 단위를 묶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의미 단위를 묶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소리, 보따리, 묶음, 반복, 음보율이라고 하고, 음보율에는 3음보율과 4음보율 2개가 있다. 얘네는 노래로 치면 마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즉, 3마디, 4마디로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위치, 글자 소리 위치를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소리, 위치, 반복, 음이율이라고 한다. 음이율. 그래서 같은 글자의 소리를 어디서 반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음이율이라고 하는데, 음이율은 3가지, 두운, 요운, 가군, 이 3가지가 있다. 두는 어디에 맞추냐면 문장 맨 앞에 맞추는 거고요. 요는 문장의 가운데를 맞추는 거고, 가근은 문장의 맨 끝에를 맞춰준다. 자, 그런데 두은과 요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우지를 않는다. 가군만 배우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말이 어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미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군 요거를 챙겨가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래퍼들이 라임 맞춘다 그래. 그게 가군 맞추는 거야. 뭐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이런 식으로 맞춰. 그게 가군이다. 가군. 자, 그리고 또 뭘 반복하느냐? 단어 반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 반복하면 되겠고, 문장을 반복하면 되고, 연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반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운율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 의미도 강조된다. 했던 말 또 하면은 중요한 거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하겠죠. 그래서 반복했을 때 효과는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에서 배우는 운율은 이게 전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글자 수 반복하면 음수율, 음이 단위 반복, 음보율, 소리 위치 반복, 음위율. 그 중에서도 가군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시어 반복, 식구 반복, 문장 반복, 연 반복 하면은 리듬 즉 운율 형성과 의미가 강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사갈래는 뭐냐면 서사라는 말 자체가 이야기라는 말로서 서사갈래의 특징은 이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장르로 보자면 소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뭐 설화 뭐 등등등 있어요. 옛날 이야기, 뭐 신화, 전설, 민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극갈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희곡과 시나리오. 희곡은 무대 상연, 무대에서 연기를 위한 대본인 거고,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본. 교술갈래, 이거 중요하고, 얘는 경험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 경험에 대한 깨달음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술갈래를 읽을 때 보통 이제 수필로 대표가 되죠. 수필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사실적인 부분과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이 있는 부분, 즉 경험 부분과 깨달은 부분을 구분해서 읽어주면은 뭐 수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이 되겠고, 이 작품은 서정갈래에 해당이 된다. 그죠? 서정갈래이니까 우리가 시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자, 시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정서를 찾아주면 돼. 왜냐면 서정갈래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자, 서정갈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기분이, 정서가 왜 그런 정서가 나왔는가 찾으면 되겠다. 그쵸? 이게 이유 찾는 거야, 이유. 화자의 정서가 왜 그러는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 표현 기법도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표현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문학적인 장치들,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바보다. 자, 시를 볼 때에는 항상 제목부터 봐야 돼요. 이 제목이 시적 대상이야. 이 시적 대상, 즉 제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추적해 가는 게 시를 분석하는 거 되겠다. 자, 그러면 보면 자,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달려가. 여기다가 버려. 그치? 근데 그게 바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가 되는 거야? 반대. 상황과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반어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이때 너의 속성, 너의 어떤 특징이 나온다. 그치? 이때 너는 어떠니? 아, 이 규칙을 잘 지키는구나. 그렇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이 잘 지키네. 공중도덕을 잘 지키네요. 말 바꿔야 되겠다. 규칙 말고 공중도덕. 공중도덕을 잘 지키네. 자, 그 다음에요.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오, 또 나왔다. 그쵸? 역시 반어법이 되겠다.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구성이, 그쵸? 요런 구성. 윗부분의 구성하고 아랫부분 구성하고 유사하다. 그치? 유사 비슷하다는 얘기죠? 즉,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복 구조를 쓰고 있네.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운율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의미 강조의 효과도 있다. 진짜 바보가 아니죠? 자,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빙. 자, 시적 호용이 있다. 시적 호용이라는 것은 맞춤법, 시에서 맞춤법을 일부러 틀리게 적어요. 그 이유는 어떤 그 리듬감 때문에. 자, 다음 내용.
얼굴에 검댕치를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똑같네. 그쵸? 아, 그럼 요거 하나 우리가 또 적어놔야 되겠다. 여기서 나타나는 너의 속성은 역시 뭐예요? 예의가 있다, 예의. 그리고 위에서는 규칙을 잘 지킨다. 그 다음에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자, 또 하나 나왔다, 속성이. 그치? 역시 마찬가지야. 너는 참 바보다.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의 너의 속성은 어떤 게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 많음.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역시 반어법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감수성, 그렇죠? 감수성이 좀 이렇게 풍부한 것 같아. 이때 너는. 자, 또 다음 내용을 보자면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비슷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쵸?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좋은 친구네, 얘는. 근데 이걸 바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많은 너는 정말 바보다. 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너의 속성은 뭘까요? 좀 마음이 넓은가? 이렇게 돼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여기 직유 들어갔다. 뭐뭐처럼 표현했네.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그럼 나는 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이때 나는 뭐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화자라고 한다. 표면적 화자는 말하는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표면적 화자. 자, 그런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이 말은 뭐니? 나 역시 너처럼 닮고 싶다. 그쵸?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닮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되겠죠? 자, 뭐 간단한 시입니다. 자,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니? 전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 내용들 또는 사실들을 나열하여 너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법을 주로 쓰고 있어? 반어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내용 이외 탐구 보도록 해봅시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 내용을 정리해보자.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자, 이건 뭐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라보자. 그쵸? 그 시가 총 2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1연은 위에 있는 요런 내용들이 1연이었고요. 2연은 담고 싶다는 얘기죠. 너에 대한 나의 태도 예찬해주고 있지. 그치? 예찬적입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을 말해보자. 그래서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점, 그치? 좋은 친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넌 바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반어법 반대로 얘기를 했다. 자, 이제 표현 방식이야. 이 시에 쓰인 반어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근데 이게 모든 문학 작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반어법 쓰면은 어떤 표현법을 쓰면은 그 효과는 뭐가 돼요? 강조야, 강조. 의미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법을 쓰는 거지, 뭐 심심해서 표현법을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시의 표현에 담긴 나의 속마음을 파악해보고 반어 표현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이 시의 표현. 너는 참 바보다. 나의 속마음 뭐니? 진짜 바보라서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치? 너는 참 대단하다. 대단해. 훌륭해. 뭐 이런 속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반어 표현의 특징,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지. 그치?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방식, 표현 방식.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것과 이 표현과 유사한 것은, 이 표현과 비슷한 것은 1, 2, 3, 4, 5번이 나올 거야. 그러면 반어법 찾으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겠다. 자, 반어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넌 바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너의 어떤 성격,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효과적으로 드러냄. 그러면서 강조하기도 하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이 시에 사용된 운율의 형성 요소. 자, 운율 형성 요소는 하나밖에 없다. 반복되는 거 찾으면 된다. 반복되는 거. 그러면 이 시에서 운율 형성 요소, 즉 반복되는 걸 찾으면 뭐가 있어요? 시어 반복하고 있지. 그치? 바보 있었어. 그 다음에 넌 참 바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또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에피소드처럼 나열을 해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식구 반복도 해주고 있다. 자, 일의 표현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즉 반복했을 때, 얘네들을 반복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느냐? 당연히 운율 형성이지. 그리고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다. 자, 짝의 행동을 관찰해보고 이 시를 모방하여 짧은 시를 써보자. 자, 그러면 똑같이 넌 바보다 하고서 얘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치? 좋은 행동을 한 것을 이렇게 사례지시로 쓰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다음 밑에. 자, 이제 두꺼비 관련된 게 나오네요. 자, 이 작품의 종류는 시조고, 먼저 시조를 좀 정리해보자. 시조는 고려 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은 얘는 정형시고요. 정해진 형태대로 쓰는 정형시고,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쓴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시조라고 그래. 평시조. 평범한 모양의 시조란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종장의 첫 마디. 종장 첫 마디는 삼음절로 써야 됩니다. 이게 시조다. 그래서 시조의 어떤 작가층은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양반도 썼고, 그 다음에 아녀자도 썼고, 그 다음에 서민층에서도 많이 썼다. 자, 그런데 평시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도 있는데, 아래에 나와 있는 두꺼비는 사설시조에 해당이 되고, 사설시조는 뭐냐? 자, 똑같아. 평시조와 형식은 똑같지만, 초장 또는 중장을 2구 이상 늘려 쓴다. 이것을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양반들은 사설시조를 잘 안 썼어. 왜냐하면 이게 격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민들은 사설시조를 많이 썼다. 보통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작자미상 하면 이제 평민, 서민계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쓴지 모르죠. 자, 그래서 형태상으로 보면 어때요? 바로 이게 중장이 길다. 예, 중장이 길게 썼다. 때문에 이 두꺼비는 사설시조에 해당이 된다. 그 외에 시조 형식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꺼비 분석을 해보자. 사설시조.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자, 치닫다, 뛰어오르다는 뜻이다. 뛰어올라 앉아. 이렇게 되겠죠? 자, 두엄은 뭐냐면은 퇴비야, 퇴비.
퇴비는 이제 땅에다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소똥, 말똥, 사람똥, 오줌 이런 거를 지푸라기랑 섞여서 삭혀. 예, 그걸 두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뿌리면은 땅이 이제 기름기가 생기고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 자, 그러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뛰어 올라앉아. 자, 그러면 두꺼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방의 탐관오리가 되겠네요. 탐관오리라는 뜻은 탐욕, 잘못했다. 관리, 그죠? 그래서 욕심 많고 잘못된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하고, 자, 파리의 의미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힘없는 백성. 그래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 자, 그럼 두엄은 뭘까요? 부정축제한 재물들이 되겠다. 그쵸? 부정축제 재물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두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자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하얀 매. 송골은 송골매라고 매 종류가 있다.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그러면 백송골의 의미는 뭘까요? 중앙관리자.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치? 건너선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자, 요런 게 바로 풍자가 되는 거죠. 풍자. 그쵸? 풍자는 뭐니? 대상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거야. 희화화. 희화화라는 말은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거를 희화화라고 하고, 희화화가 들어가면 100% 풍자입니다. 풍자. 모처라 마침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다. 어혈 멍이죠. 멍들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에는 자, 이 작품은 재미있는 게 화자가 달라. 초장과 중장의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장의 화자는, 이때 화자는 누구니? 두꺼비지, 두꺼비. 두꺼비가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침 날랜 나에게 날래다. 몸이 빠르다는 얘기야.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멍들 뻔했다. 자,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장성세를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 허세. 그리고 또 허세 부린다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지방에 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이제 풍자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탐관오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합니다.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 행동을 정리해보자. 두엄 위에 앉아 파리를 물고 있음.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고를 발견하고 무서워해서 두엄에서 뛰어내림. 두엄 아래 자빠짐.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며 허세부림. 허장성세. 허세부리고 있죠. 네. 자,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꺼비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힘없는 백성, 즉 파리를 괴롭힘. 힘없는 파리를 괴롭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함.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겠죠. 다음, 이 시조가 지어진 시대 배경에 관한 대화를 읽고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써보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백성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그렇죠?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탐관 우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탐관 오리들이 두꺼비가 되는 거고, 그쵸?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가 백성골이 되는 거고, 힘없는 백성들은 파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구나. 자, 무엇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여기 뭐가 들어야 되나? 풍자? 풍자하고 또 이렇게 너무 오픈형이다 보니까 자,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보자. 비판 대상을 부각시킬 수가 있죠. 그치? 비판적인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비판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부각함 등등등 뭐 여러 가지 표현 효과가 있습니다. 뭐 강조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조를 끊어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자. 자, 아까 운율 형성하는 요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복하는 걸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런데 요거 아까는 요거 좀 설명을 빠진 것 같아.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음수율과 음이율 또는 음보율이 정해져 있어. 미리 말하자면 시조는 3, 4 또는 4, 4초 음수율이야. 글자 개수를 이렇게 맞춘다. 그리고 4음보율로 쓴다. 그리고 종장 첫마디. 아까 얘기했죠? 종장 첫마디는 항상 3음절로 맞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운율 형성한 요소니까 3, 4, 4, 4 또는 4음보 요거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지금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음보만 나와 있어. 그래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공리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썩 뛰어 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처라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간 부분, 종장 부분은 2구 이상 늘려 쓰기 때문에 음보율을 좀 이렇게 따지보긴 좀 힘들겠지만 초장하고 종장 같은 경우는 4음보율로 끊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반어법,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그 다음에 풍자, 그렇죠? 그 대상을, 비판적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어떤 비판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고, 운율, 리듬감, 즉 반복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자, 문제 결과 적용. 다음 5개 광고를 보고 광고에 쓰인 표현을 알아보자. 자, 잘못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의 방목을 잡습니다.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바로 뭐예요? 112 신고 장난 전화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되겠지, 그치? 광고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경찰관이 어디로 급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요거 재밌지, 그죠? 재밌는 표현.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어떤 신발을 마치 전화처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쓰인 표현 우리가 방금 살펴봤고, 표현 효과는 뭡니까? 이거는 뭐 딴 거 없어요. 뭐 주제 또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쵸? 자,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광고의 제목을 지어보죠. 여러 가지 쓰면 되겠죠. 그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어 또는 풍자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해보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니까 패스. 그 다음에 여기도 패스. 여기는 다 모둠 활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너가 보도록 하고, 자, 평가죠.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글의 내용이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는가. 이게 학습 목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문학 예술 작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발상과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되겠고, 반어 또는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는가. 그러니까 위에서 풍자 또는 반어를 이용해서 시를 써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정갈래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 그치? 반복되는 요소들을 섞어서 작품을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정리와 점검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나는 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반어지만 그 실제 의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맞죠?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네. 그 다음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표현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보자. 자,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한다. 비판하기 위해 웃음 사용하는 것은 풍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 강조한다. 반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운율.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만평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만평에서 활용한 표현과 그 효과를 짝가서로 설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요렇게 이제 있는데 물고기가 슬쩍 끼어들어왔어. 그치?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새치기 하면 미리 줄 선 게 말짱 도루묵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생선이 도루묵이구나. 이거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뭐 어쩌라는 거야? 예.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만평에서 활용한 표현을 설명하였나요? 별 하나. 표현의 효과를 잘 설명하였나요? 이거 갖다가 짝끼리 얘기하라는 거구나. 그죠? 나는 그냥 이 만평 자체를 평가한다면은 뭐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 만평은 만화를 이용해서 비평하는 거거든. 그럼 한눈에 딱 알아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자, 여기 뭐 이상한 단어들이 있고. 자, 맞춤법 한번 볼까요? 쓸데없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죠. 쓸데없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사슴 뒤산 꼭대기로 역시 뒤있게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은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합니다.